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한 학기 민법 연습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코로나19 때문에 직접 수업을 진행할 수 없고요. 당분간은 사이버 강의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사이버 강의를 하는 거라 많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양해해 주기 바라고요. 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수업에 잘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번 학기에는 민법 총칙과 물권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기말고사하고 중간고사를 제외하면 13주 수업이 되겠죠. 그 중에서 3번은 민법 총칙, 나머지 10번은 물권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3회까지는 민법 총칙에 관련된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민법 총칙에 관련 내용 중에서 특히 이제 시험에 잘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부분, 그리고 대리와 소멸시효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 부분, 취소 그런 부분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법률행위 대리 부분을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소멸시효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쟁점 정리에 관한 수업 자료를 보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부분입니다.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갖춰져야 됩니다. 첫 번째, 대표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이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직무 관련성이 부정이 됩니다. 즉, 상대방이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알지 못해야 되고요. 그리고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대표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불법행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대표기관의 불법행위가 성립해야지만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요. 대표권이 없는 이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사회의 구성원이긴 하지만은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도 있죠. 그런 이사라든지 직원의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사용자 책임이 성립할 뿐이며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대표권 남용의 경우에는 대표행위가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손해를 입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역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종종 나오는 문제인데요.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자가 상대방을 기망하여 종중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역시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자가 종중재산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그 처분행위 자체는 언제나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민법 276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법 276조에서는 총유물의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대표자가 종중재산을 처분하게 되면은 그 처분행위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상대방이 대표권이 있음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고요. 대표자의 대표행위는 무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상대방은 그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대표기관은 사기행위를 이유로 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요. 법인에게도 역시 대표기관의 불법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직무 관련성은 객관적, 외형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참고로 사용자 책임에서의 사무 관련성도 외형적으로, 그 다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표행위가 비록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인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 이익이라는 말이 나오면 어떤 거를 많이 떠오르게 되니까 대표권 남용이라든지 또는 대리권 남용을 떠올리게 되겠죠. 대리권 남용이라는 말을 떠올리게 될 텐데 대표권 남용이나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행위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경우, 즉 대표행위나 대리 행위가 유효한 경우에만 대표권 남용이나 대리권 남용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표행위나 대리행위가 효력이 없다면은
효력이 없다면 대표권 남용이나 대리권 남용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 대표권 남용이나 대리권 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행위나 대리행위가 유효한 경우에 그 유효성을 부정하기 위한 법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표행위나 대리행위 자체가 무효인 경우에는 대표권 남용이나 대리권 남용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행위, 이걸 여러분들이 대표권 남용이라는 말로 혹시 이제 착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대표권 남용이라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할 경우에는 대표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라고 하는 점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건은 상대방의 직무 관련성이 없음을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그때 직무 관련성이 부정이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권리 주체와 관련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부분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반사회 질서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 요건은 세 가지입니다. 법률행위 내용이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 또는 법률행위 조건이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부관이로서 법률행위 부관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내용 자체가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표시되었거나 알려진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반사회 질서적인 법률행위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 또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시인 측에 반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제 금반응의 원칙처럼 생각되기 쉽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자기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다 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그게 시인 측에 반하지 않은 것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강행법규 위반이라든지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를 이유로 해서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시인 측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3번의 경우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하자 부분의 관계에 대해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내용, 즉 권리와 의무가 반사회질서적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문제인 것이고요. 의사표시의 하자 문제는 계약의 성립 과정에 문제가 없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따지는 겁니다. 즉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예를 들면 이제 강박을 사용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 경우는 이제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에서 불법행위, 불법적인 행위가 사용된 거죠. 강박이라는 것이 사용된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의사표시 성립 과정의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 의사표시가 당연히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라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의사표시 형성 과정에 강박이 있었다고 해서 그 결과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의 내용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성립 과정에서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문제 삼을 뿐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의 대표적인 것이 이중매매입니다. 이중매매 같은 경우에는 제2매수인이 단순히 제1매매계약을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매매계약을 요청하는 등 적극 가담한 경우에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순히 안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청약을 한 것은 적극적으로 요청한 걸로 볼 수 있느냐? 단순히 청약 정도만으로는 청약만 판례에 따르면 청약만 가지고 그런 문제 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약만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건 같지는 않고요. 청약을 했다고 하면 언제나 그러면 적극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히 청약을 했다, 그 정도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에게 적극적으로 나랑 매매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해서 더 비싼 값을 주겠다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매매 계약에 가담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제2 매매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그 이중 매매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제1매수인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제2매수인 명의의 등기를 말소 청구하고요. 그래서 다시 매도인 명의로 소유권을 돌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매매계약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행사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를 들면 갑이 매도인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제1매수인, 그 다음에 병이 제2매수인인 경우에 여기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X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은 다음에 이제 병이 적극 가담했기 때문에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채권자 대위권을 하기 위해서는 피대위 권리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갑과 병의 매매 계약은 반사회 질서의 법률행위이기 때문에 불법원인 급여가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갑은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병이 갑을 대위해서 한다라고 할 때 그 피대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중 매매에서 갑과 의 사이에 제2 매매 계약을 무효로 만드는 이유는 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죠. 따라서 비록 불법원인 급여 때문에 갑은 병에게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없지만은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 이와 같이 제2 매수인이 적극가담하여서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그 밖의 경우에도 그 밖의 경우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면은 첫 번째 명의 수탁자가 제3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자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역시 불법원인 급여가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명의 수탁자, 이제 갑이 을에게 명의 신탁을 한 다음에 을이 X 부동산을 갑이 을에게 명의 신탁한 다음에 명의 신탁자인 을이 이를 병에게 매도하였다라고 했을 경우에 병은 선의이냐 악이냐를 묻지 않고 X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경우에 명의신탁 계약이니까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제3자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수탁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가 되죠. 그런데 갑과 병 사이의 이 매매 계약의 경우에 병이 을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고 한다면은 그럼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갑은 을을 대리해서 병을 상대로 해서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명의신탁 같은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죠. 따라서 갑은 직접 자기의 소유권을 병한테 주장할 수 없으니까 여기서 갑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을을 대위해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역시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취득시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갑과 을이 이제 갑이 소유자이고요. 을이 점유자인데 취득시효 완성이 됩니다. 근데 갑이 병에게 X 토지를 처분하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병은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기 때문에 선이냐 악이냐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유자가 소유권을 처분한 거니까 병은 선인지 악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병이 갑의 배임행위, 갑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는 자인데 지위에 있는 자인데 그런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무를 배신하고 병에게 소유권을 넘겼을 경우에 그것을 병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갑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갑과 병 사이의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라고 한다면은 을은 갑을 대위해서 병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고 갑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명의신탁 계약에서 또는 취득시효의 경우에도 역시 반사회질서적인 법률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부분도 살펴보겠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정한 불균형이 있어야 되고요. 궁박, 무경험, 경솔 및 이를 악용하려는 악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누구의 궁박이냐, 누구의 무경험이냐 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대리행위를 통해서 그 법률행위라는 경우에 궁박이라고 하는 것은 궁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이 없다 또는 경솔했다라고 하는 점은 대리행위를 하는 자체, 어떤 법률행위라는 자체에서 경험이 없다, 경솔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경험과 경솔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 외에도
무상계약에서는 불공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상계약 같은 경우에는 급부와 반대급부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급부만 있는 것이고 반대급부는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증여계약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무효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진의 표시 같은 경우에 비진의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경우이고요. 불일치에 대해서 표의자가 인식하고 있는 경우를 비진의 표시라고 합니다.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즉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착오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비진의 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무효로 된다 라고 하는 점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정허위 표시는 의사와 표시가 역시 불일치하는 건데요. 그 불일치에 대한 통모가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과 통모를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비진의 표시 같은 경우에는 불일치를 자기가 인식하면서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통정허위 표시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한 것에 대해서 상대방과 서로 통모를 한 경우가 통정허위 표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통정허위 표시의 의사표시는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고요. 자, 착오 취소의 경우입니다. 착오 취소의 경우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요. 불일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 착오가 인정이 됩니다. 자,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즉,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라고 하는 것은 불일치를 알았더라면 표시를 하지 아니할 경우, 그런 점이 인정이 된다면 중요 부분의 착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중과실이 있으면 취소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중과실은 표의자가 입증이 되는 건 아니고요. 표의자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음을 입증하면은 상대방은 그 표의자의 착오가 중과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취소권 행사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취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이 취소로 인해서 손해를 입을 경우가 있겠죠. 즉,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갑이 예를 들면 취소를 했다. 취소를 한 경우에는 을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갑이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은 을이 이 지출한 비용을 보상받지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실내이익의 손해배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손해배상, 이 비용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민법에는, 독일 민법의 경우에는 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 민법에는 별도로 이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주의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취소도 가능합니다. 일부 취소 같은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가분성이 있고 목적물의 일부를 특정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이라도 이를 유지하려고 하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된다면 법률행위 일부 취소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요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당연히 일부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사기 강박 취소의 경우입니다. 사기와 강박 및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망행위와 강박행위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됩니다. 자, 기망행위와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단은 일치를 해야 됩니다. 즉, 아까 착오 같은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가 있었죠. 그 다음에 통정허위 표시 같은 경우에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었죠. 비진의 표시 같은 경우에도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가 있었죠. 근데 기망행위와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표시의 경우에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를 합니다. 다만 의사표시의 형성 과정에서 강박이나 기망행위가 사용된 것이겠죠. 따라서 사기나 강박행위에 의한 의사표시에서는 여러분 꼭 기억해 두세요. 착오나 비진의 표시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단순히 시가를 고지하지 않은 것만 가지고는 기망행위가 있었다라고 볼 수 없겠죠. 그리고 제3자의 사기나 강박이 있었던 경우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취소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기나 강박으로 인해서 의사표시한 사람,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이렇게 있는데 을이 이렇게 있고요. 얘가 이제 그 제3자가 병을 기망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제3자가 기망했을 경우는 을이 그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갑이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대리인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제 병이 을을 기망했는데 이 을이 병이란 사람이 을의 대리인이었다.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을이 그 기망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갑은 언제나 이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대리인이 아닌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병이란 사람이 을의 피용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법률이익을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효와 취소 효과입니다. 무효가 된 경우에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서로 이제 부당이득 법리에 따라서 또는 소유권에 기초해서 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587조가 유추 적용이 됩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은 갑이 이렇게 있고요. 을이 이렇게 있을 때 X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갑이 을에게 X를 넘기고요. 을은 갑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거 아닙니까? 매매 대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계약이 해제되면은 그러면은 을은 X를 갑한테 돌려줘야 되고요.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돌려줘야 되겠죠. 자, 이때 부당이득자로서 수익자가 손실자한테 부당이득을 반환해주고 그 다음에 을은 갑에게 X를 소유권에 기초해서 반환 청구하든지 또는 부당이득에 기초해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을이 X를 반환할 때는 이 X라는 것이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규정이 고려가 됩니까? 예, 민법 201조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선의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과실수취권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을이 무효라든지 또는 취소의 원인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을은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수취할 수 있고요. 과실을 갑한테 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갑이 매매 대금에 대해서 운용이익을 갖고 있다. 라고 한다면은 이 운용이익은 현존하는 이익이니까 갑이 을에게 다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과 을 사이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 587조는 뭐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 587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587조는 매매 목적물의 과실과 이자의 귀속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은 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에게 귀속이 되고요. 매수인은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587조의 기본적인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매매 계약에서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은 매수인도 이자를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다면은 과실은 매도인 것이고 매수인도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587조의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것이 그대로 이제 여기도 적용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을만이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수취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갑이 너무 억울할 수 있기 때문에 을이 선의의 점유자로서 과실을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역시 선의의 수익자인 갑도 운용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자 상당이익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판례의 기본적인 취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 계약이 무효 취소의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통정허위 표시라든지 비즈니스 표시 같은 경우에 그 무효가 되는 경우에도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인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는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선의에 대해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선의이기만 하면 되고요. 알지 못하면 되는 경우이고 알 수 있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꼭 여러분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를 토대로 실질적으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3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계약 해제에 있어서는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만이 보호가 되죠. 자, 여기서 차이가 있는 게 원칙적으로 계약 해지에 있어서는 선의 여부가 문제되지 않죠. 왜냐하면 계약 해지되기 전에는 계약이 해지될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가 해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를 여부가 중요하지 않죠. 계약 해제 여부는 계약 해제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선의 여부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는 선의의 제3자만 보호가 되죠. 자, 이렇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완전한 권리,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만 보호가 되는데 계약의 무효나 취소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면 되고요. 반드시 등기나 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사람만 선의의 제3자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통정허위 표시로 인해서 통정허위 표시 매매계약의 매수인 부동산을 매수인의 채권자가 이제 매수인의 채권자가 가압류하였거나 다시 매수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역시 제3자로서 보호가 됩니다. 이런 경우이죠. 그러니까 갑과 을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요. 이전 등기를 해주었는데, 근데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이것이 취소가 되었거나, 또는 통정허위 표시이기 때문에 무효이다라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겠죠. 하지만 을의 채권자인 병이 요 X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거나 또는 병이 을로부터 X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은 이 병은 제3자로서 보호가 됩니다. 가압류 같은 경우, 이거는 이제 계약 해제의 경우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계약 해제의 경우에도 매수한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매수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압류하거나 또는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3자가 보호가 되죠. 근데 이 두 번째 경우와 세 번째 경우는 좀 다릅니다. 무효이거나 취소된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을 가압류하거나 양수한 사람도 제3자에 해당합니다. 계약 해지에서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갑이 이 매매대금상의 매매대금 채권을 병한테 양도했다 라고 했을 때 이 병은 계약 해지에서는 병 같은 경우에는 제3자로 보호되지 않고요. 그래서 을은 양수인한테 지급한 것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무효이거나 취소인 경우에는 병도 제3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을은 병에게 지급한 것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는 이제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이것이 이제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경우는 채권 양도 계약 자체가 통정허위 표시가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다음에 을이 병에게 채권을 양도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갑과 병 사이에 채권 양도 계약이 있었던 것이죠. 채권 양도 계약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양도 계약이 있었던 경우입니다. 채권 양도 계약이 있었는데 이 양도 계약이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경우에 이제 병이 채권 양수인으로서 을에게 청구를 하겠죠. 또는 이제 갑이 을에게 청구를 했을 경우에 을이 채권이 양도됐다는 이유로 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을이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면 을은 선의의 제3자로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이 청구에 대해서 갑과 병 사이에 통정허위 표시가 있었다는 걸 이유로 해서 을은 갑의 청구를 거절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을이 병한테 지급을 해버렸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통정허위 표시에 따라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라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갑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 양수인에게 지급했음을 이유로 해서 더 이상 갑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적 무효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 계약, 유동적 무효인 계약도 일종의 무효입니다. 따라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이라는 개념도 인정되지 않고요. 계약의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이니까요. 보통 유동적 무효인 계약은 어떻게 체결이 되냐면요. 당사자가 갑과 을이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 있는 이제 매매 계약을 X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 예를 들면 5월 1일 날 계약을 체결하고요. 6월 1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 날 잔금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합니다. 등기를 하기로 당사자가 합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사이에서 이제 예를 들면 잔금 지급 전에 잔금 지급 이전에 허가를 받기로 한다. 이런 합의를 당사자가 하게 됩니다. 보통 유동적 무효인 계약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따라서 비록 이제 처음에 계약금을 지급했고 중도금을 지급했다 할지라도 역시 계약은 유동적 무효가 되는 거고요. 6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즉 잔금 지급하기 전에 당사자가 허가를 받아서 계약을 유효한 것으로 만든다면은 그때부터는 7월 1일부터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맞춰주게 되면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허가를 받기 전까지 유동적 무효인 상태였으니까 이 중도금은 부당한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유동적 무효인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서로 급부한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동적 무효가 특징이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리고 유동적 무효의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당사자는 서로 협력하여서 허가를 받아 계약을 유효하게 만들 협력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 협력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예정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지급 청구가 가능하고요. 이 협력 의무는 소송상 강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사자 법원이 판결을 얻어서 협력 의무를 위한 허가를 위한 신청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동적 무효인 계약 같은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면은 서로 부당이득으로 받은 것을 반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확정적인 무효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불허가 처분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가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잘못됐네요. 허가를 받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에 그런 경우에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가 합의해제한 경우, 그리고 취소 사유가 존재하여 합의해제한 경우, 이 합의해제 자체가 인정이 되지는 않죠. 왜냐하면 계약관계가 무효이기 때문에 권리의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 자체는 불가능하지만은 양 당사자가 합의해제한 것은 허가를 받지 않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소 사유가 존재해서 취소한 경우에는 이거는 계약이 허가를 받아서 유효한 경우가 되더라도 다시 취소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확정적 무효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계약금 계약에 따른 해제도 역시 아직 그 계약이 성립되진 않았지만은 계약이 성립되자마자 계약금에 따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미리 이제 계약금 계약에 따라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상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그 계약의 무효 취소 부분, 그 다음에 법인의 불법행위 책임 부분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특히 여러분들이 꼭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제3자 보호에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에 많이 나오게 되죠. 특히 계약 해제에 있어서의 제3자 보호와 그 다음에 계약의 취소 무효에 있어서의 제3자 보호를 비교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목적물 자체에 대해서 완전한 권리, 등기나 인도 등에 의해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제3자 계약 해제의 경우나 또는 취소의 경우나 둘 다 보호가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발생한 채권을 양도한다든지 또는 채권에 대해서 압류, 가압류를 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계약 해지의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되지 않지만은 무효 취소의 경우에 통정허위표시라든지 차고 취소의 경우에는 제3자로서 보호가 됩니다. 따라서 두 가지 경우를 잘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험에 관련된 쟁점 정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쟁점 정리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 게시판에 시험 문제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럼 그 시험 문제를 1시간을 정해서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시간을 정해놓는 게 중요해요. 그냥 문제를 시간 넉넉하게 두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이나 시간을 정해서 그 안에 답안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연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라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답안지를 작성하고 그 이후에 그 해설지와 문제풀이에 관한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답안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고생했습니다.